안녕하세요. 교실서 배우지 못한 바이오 이야기를 전하는 Y쌤입니다. 오늘 선택한 주제는 실어증과 뇌입니다. 벙어리 삼룡이라는 단편소설을 아시죠? 아직 봉건 사회의 전통을 고수하는 한 고을에서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삼룡이의 성장과 비극을 다룬 이야기죠. 소설 속의 삼룡이는 선천적으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삼룡이의 경우는 발성에 필요한 신체 기관의 결함으로 장애를 가진 경우죠. 오늘의 주제인 실어증과는 다릅니다. 삼룡이와 같은 벙어리는 비록 단어나 문장을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그러나 혀나 성대와 같이 발성에 필요한 신체 기관에 장애가 없는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어느 나이까지는 말을 할 수 있었으나 갑자기 말을 잃는 경우죠. 후천적으로 말을 잃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그런 실어증과 관련된 바이오 연구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여 분간의 이야기지만 복잡한 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입으로 소리를 내는 구음 기관의 기능 부전이나 의식의 혼탁 없이 언어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증상은 왜 갑자기 일어날까요? 인간에게 언어는 무엇이죠? 무엇을 언어라고 하나요? 언어는 의미와 음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침팬지와 같은 동물들도 언어가 있죠. 소리를 내고 그 소리로 서로 소통을 하니 침팬지도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침팬지의 경우 36가지나 되는 소리를 사용해서 서로 간에 의사소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침팬지의 언어는 인간의 언어와는 다르죠. 소리가 있고 그 소리가 의미를 전달하지만 새로운 구문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어를 자유자재로 배열해서 새로운 의미를 가진 구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의미 있는 표현을 위해 단어를 맘대로 조합할 수 있죠. 사물, 행동, 사건 등을 짜 맞춰서 필요한 문장을 만들어내고 그 문장으로 의사소통을 하죠. 침팬지의 언어와는 많이 다르죠? 우리 인간이 언어를 학습하고 기억하는 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덕분에 다른 영장류보다 유연성을 가진 언어를 가졌겠죠. 태어난 사회에서 배운 언어로 수많은 단어를 사용하여 필요한 문장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습니다. 또 언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다른 언어를 몇 개라도 학습할 수 있고 학습한 후 모두 모국어처럼 사용할 수 있기도 하죠. 우리 인간들이 구문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추상적인 개념도 문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 알고 있는 것, 상상하는 것을 구문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복잡한 세상을 범주화하여 분류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내 어딘가에 저장해 놨다가 그 시간에 그 계획을 꺼냈을 수 있죠. 그러고 보면 우리 언어는 분명 뇌와 관련이 있습니다.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짐작은 하지만 언어와 뇌의 연관성을 찾는 노력은 쉽지 않습니다. 생물학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것들은 살아있는 대상을 가지고 하는 연구라 마땅한 방법을 찾기 어렵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서 비교적 최근에야 언어와 뇌와의 연관성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실어증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뇌와의 관련성을 알아가게 된 것이죠. 실어증이 뇌 연구의 실마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 연구 역사 몇 개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이런저런 바이오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관심, 그리고 호기심이 늘어나고 삶의 지평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충만함에서 오는 게 아닐까요? 새로운 것을 듣고 곱새기며 지식을 하나씩 늘리다 보면 우리는 충만해집니다. 소소하게 행복해지는 방편이죠. 교실서 배우지 못한 바이오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찾아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어증을 통해 뇌를 이해하게 된 역사적인 연구는 브로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861년 피에르 폴 브로카가 본인의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브로카는 프랑스 파리의 의사였습니다. 브로카는 레보젠이라는 갓바치의 관찰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50세의 레보제는 21년 전부터 실어증을 보였다고 합니다. 20년 넘게 간질을 앓으면서 뇌 손상을 겪은 환자였죠. 다른 사람들의 말은 이해할 수 있었으나 몇 개의 단어만 말할 수 있었다고 하죠. 이상한 것은 레보제는 혀와 성대 같은 신체 기관의 이상은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죠. 외마디 단어도 내뱉을 수 있고 멜로디도 읊조릴 수 있었다고 하죠. 말을 하지 못할 발성기관의 기능 부전은 없었는데 문장을 만들 수 없었다고 합니다. 소통을 위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고 하죠.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도 없었죠. 의사 브로카는 레보젠이 죽은 후 부검을 합니다. 그랬더니 좌뇌의 전두엽 한 영역에서 손상된 부위가 발견됩니다. 이후 좌뇌 전두엽에 비슷한 병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8명을 확인합니다. 모두 말하기 능력을 잃은 환자였죠. 좌뇌 전두엽의 그 부위를 오늘날 브로카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1861년 발표한 브로카의 발견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종의 정신 능력이라고 생각한 언어가 대뇌피질의 특정 영역에서 담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최초의 경험적 증거였으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검사한 모든 환자의 병변이 좌뇌에 있었으므로 브로카는 두 대뇌 방구, 즉 우방구와 좌방구가 겉보기에는 대칭적일지라도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결론을 내리죠. 좌방구와 우방구가 서로 다른 기능을 한다는 것을 처음 설명한 것입니다. 이 발견으로 브로카는 1864년에 뇌 기능에 관한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인 우리는 좌뇌로 말한다를 선포합니다. 또 브로카 연구를 보고 신경학자들은 언어의 듣기와 말하기를 통제하는 뇌 영역이 분리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브로카의 발견은 특정 행동을 관장하는 대뇌 피질의 위치를 찾는 연구에 용기를 주었습니다. 프랑스의 외과 의사였던 브로카가 신경심리학 분야를 창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10여 년 뒤 또 다른 실어증 사례가 발표됩니다. 독일의 병리학자 베르니케에 의해서 발표되었습니다. 1879년에 카를 베르니케는 왼쪽 관자엽에 손상을 입은 환자들이 언어의 이해 능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참고로 대뇌피질은 네 부분으로 분류해서 말한 적이 있죠. 이마엽, 마루엽, 뒤통수엽, 관자엽 이렇게요. 이마엽은 전두엽으로, 마루엽은 두정엽으로, 뒤통수엽은 후두엽으로, 관자엽은 측두엽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베르니케가 관찰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뇌졸중을 앓은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들은 말은 유창하게 할 수 있었으나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장애를 보여주었다고 하죠. 일관성이 전혀 없는 단어로 횡설수설하니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가 없죠. 말은 할 수 있으나 소통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없거나 맥락에 맞는 답변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뜻이죠. 물론 뇌졸중을 앓기 전에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오늘날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불리는 뇌 부위, 즉 왼쪽 관자엽의 손상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어증이란 정상적인 이해 능력과 발성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언어 이해나 산출 능력에 장애를 보인 경우이죠. 브로카 실어증은 타인의 말을 정상적으로 이해하고 소리를 정상적으로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죠. 말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만들어서 자신의 뜻을 표현하기가 어려운 장애를 가진 경우죠. 베르니케 실어증은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지만 의미가 닿지 않게 횡설수설하거나 신조어를 섞어 말하므로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죠. 브로카 실어증은 전두엽의 한 부분이 손상되어 있었고 베르니케 실어증은 측두엽의 한 부분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베르니케는 브로카와 자신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뇌가 언어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이론을 내놓습니다. 대뇌 피질에서 언어가 배선되는 방법에 대한 가설을 세운 거죠. 베르니케는 우선 브로카 영역은 언어의 운동신경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어 산출에 필요한 운동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다고 추론했죠. 브로카 영역이 손상되면 제대로 된 발음을 낼 수 없으니 그렇게 추론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죠. 음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좌방구,
전두엽에 위치하는 브로커 영역이 정상적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구문을 만드는 것도 브로커 영역의 기능으로 판단했습니다. 브로커 영역이 손상된 사람들은 더듬더듬 단어만 찾아 말하는 특성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또 베르니케는 관자엽, 즉 축두엽의 뒷부분에 단어가 저장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부분을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합니다. 단어를 들으면 그 소리가 이미지화되어 좌방구의 축두엽, 즉 베르니케 영역에 저장된다고 베르니케는 추론했습니다. 저장된 이미지와 일치하는 단어를 들으면 베르니케 영역이 활성화돼서 그 단어가 떠오른다는 뜻입니다.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베르니케와 브로카 영역이 연결되어야 할 겁니다.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베르니케에서 브로카 영역으로 전달되어야 할 것이니까요. 두 영역은 서로 연관되어 역할을 하겠죠. 이후 그 경로를 찾아냈고 궁상속 경로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언어와 관련된 이 두 영역 중 베르니케 영역은 정상이나 브로카 영역이 손상된다면 브로카 실어증 환자가 되겠죠. 이 환자는 상대의 뜻을 이해하더라도 문법에 맞는 문장을 만들 수 없어서 단어로만 더듬더듬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브로커 영역은 정상인데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된다면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가 될 겁니다. 그는 상대에게서 들은 말을 이미지화할 수 없으니 상대의 말을 이해할 수 없겠죠. 그래서 맥락에 닿지 않는 답으로 횡설수설 떠들어댈 겁니다. 이 또한 소통이 어렵겠죠. 언어와 관련된 뇌 영역 중 어디가 손상되더라도 실어증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베르니케의 추론은 신경외과 의사 펜필드에 의해 구체화되었습니다. 1930년대부터 연구에 의해 펜필드는 언어와 관련된 영역들을 지도화하였습니다. 펜필드는 언어를 통제하는 4개의 피질 영역을 발견했죠. 이미 알려진 좌방구의 두 영역,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 외에 2개의 영역을 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발성에 필요한 얼굴 움직임이나 감각을 통제하는 영역이죠. 말을 하는 데는 얼굴, 혀와 인후 근육의 움직임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생소하지만 말 정지 영역입니다. 펜필드는 전두엽의 어떤 부분에 정기적 자극을 가하니까 진행 중인 말을 정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를 말 정지 영역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렇게 4개의 영역 중 어느 곳에 문제가 생겨도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죠. 요즘은 뇌 혈류 변화를 관찰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술이라고 일명 PET를 사용해서 언어 처리 시 뇌세포의 대사활동 영역을 탐색할 수 있죠. 살아있는 채로 연구를 할 수 있으니 여건이 매우 좋아진 상황인 거죠. 이런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도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언어 능력과 관련된 규명은 빙산의 일각이죠. 더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언어학자 촘스키는 인간이 직립 보행 능력처럼 언어를 학습하고 사용하는 선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언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라 불리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죠. 인간은 어렸을 때부터 문법 규칙을 이용해 문장을 쉽게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어 발달에 대한 유전적인 요인, 선천적인 요인을 강조하는 증거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법이 있는 구문은 인간에게 고차원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언어를 배우지 못한 채 성장한 11살 귀머거리 소년 조셉을 관찰한 신경학자 올리버 섹스는 추상적 생각이 구문에서 나옴을 강조했습니다. 언어를 배우지 못한 조셉은 추상적인 생각을 기억할 수도 없었고 심사숙고도 어려워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하죠. 인간의 생각에서 언어의 중요성, 유연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네요. 오늘의 이야기 유익하셨나요? 다음에 더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